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주일 동안이지만 여러분 또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참여해서 내용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라고 해서 이번 시간엔 주로 병원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특이적인 방어작용이나 비특이적인 방어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뭐 이제 재채기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 예절을 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절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이렇게 그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강조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재채기를 하거나 마스크를 하거나 하면 몸 속에 있는 병원체가 공기 중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거나 또는 마스크를 쓰거나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 일단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질환의 종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질환의 종류가 여기 지금 보면 비감염성 질환하고 감염성 질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질환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뭐 병, 뭐 질병, 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감염성과 감염성. 말을 보면 알겠죠, 그죠? 감염이 된다. 비감염성은 감염이 되지 않는다. 병은 병인데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다.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감염성 질환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다. 전염이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떻게 구분이 되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면 병원체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병원체. 병원체는 뭐냐면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 바이러스, 이걸 병원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병원체가 병을 일으키는 경우, 이 병원체가 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이 병원체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병을 감염성 질환 이렇게 부르고 병원체하고 상관없이 그죠? 병원체와 상관없이 병이 일어나는 것을 비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병원체하고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비감염성 질환을 여기 살펴보도록 하면 비감염성 질환의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병원체가 없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요 그림에 나와 있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자녀도 그 유전되는 것 때문에 자녀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유전에 의해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운동 부족 같은 경우는 운동 부족이 직접 병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 비만에 의한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트레스. 이 굉장히 요즘에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스트레스도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음주나 흡연 또 과다한 염분 섭취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면 우리 몸이 뭐 어떤 거에 영향을 주냐면 예를 들면 호르몬 같은 경우죠. 호르몬 분비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호르몬 분비가 과다하게 된다거나 또는 호르몬 분비가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영향들 그죠? 예를 들면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 당뇨병에 걸리니까 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요 위에 있는 말처럼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환경적인 거, 생활 방식 요 세 가지가 비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각각 또 영향을 주지만 또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감염성 질환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병원체, 그죠?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균, 대표적인 병원체가 세균, 그다음에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이런 것들을 병원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침입하면 물론 우리 몸에서 이 질병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긴 하지만 대항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얘네들이 침입했을 경우에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거죠.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럼 보면 물, 그죠?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물 속에 포함돼서 들어올 수 있죠. 오염된 물, 그죠? 깨끗한 물 말고 오염된 물. 그다음에 오염된 음식물, 그죠? 이런 것들 먹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피부 접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피부 접촉을 통해서 예를 들면 무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피부 접촉을 통해서 잘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이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몸에 원래는 없었는데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감염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염이 됐어요. 이제 감염됐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들어오는 경로, 물이나 음식물이나 호흡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런 경로들을 잘 알아서 경로를 차단하면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죠? 조금 전에 그 비감염성 질환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유전이나 뭐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나 뭐 음주 흡연이나 이런 것들이 비감염성 질환에 영향을 준다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비감염성 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죠. 똑같이 감염성 질환도 이런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방법이 경로를 잘 알면 그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요즘에 학교에서 여러분들 힘들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나한테 있다면 마스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게 들어오는 걸 또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도 잘 알지만 똑같이 물류센터에서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었는데 한쪽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한쪽은 마스크를 전혀 안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데는 굉장히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는데 그죠? 근데 한쪽은 마스크를 끝까지 쓰고 이 바이러스 걸렸던 사람이 마스크를 끝까지 쓰고 있어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전혀 감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와서 가끔 보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보면 마스크 벗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좋지 않습니다. 혹시 물론 이제 건강한 상태면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특히 학교에서 생활할 때 마스크를 꼭 잘 그죠?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나에게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마스크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시고 물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막는 것도 또 마스크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 있을 때는 꼭 마스크를 잘 쓰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원체, 비감염성 질환은 뭐 병원체가 없으니까 우리 생활 습관을 잘 고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병원체가 있는 그죠? 감염성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병원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아무래도 병원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가 되는 건 세균이에요. 제일 먼저 발견이 됐고 오래됐죠. 세균에 의해서 우리 몸에 세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 세균 영어로는 박테리아라고도 얘기하죠. 세균은 단세포 원핵 생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세포는 세포 하나가 생물이 되는 거고 원핵 생물은 세포 내 소기관이 없는 핵이나 세포 내 소기관이 없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세포니까 생물체입니다.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생물의 특징을 다 나타내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세균들은 대체로 분열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분열법, 이분법, 그죠? 분열법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균을 보면, 이게 모든 세균이 다 병원체는 아니고 대부분은 사람에게 해롭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유산균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대부분 사람에게 해롭지는 않은데 일부 병원성이 있는 놈들, 병원성이 있는 세균들이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병원성 질병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 아까 좀 전에 뭐 물이나 뭐 음식물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제 보통 소화기관, 그다음에 호흡기관 이런 걸 주로 우리 몸의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기관계 생각해 보면 외부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있었는데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 생각해 보면 소화기관과 호흡기관이 밖에서 안으로 많이 그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화기관의 호흡기관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서 증식을 해요. 만약에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증식을 만약에 스톱시킬 수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우리 몸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병이 일어나지 않죠. 이 문제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증식을 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증식을 하거나 또는 독소를 만드는 거. 이거 독소를 만드는 것도 증식을 한 다음에 독소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증식을 하고 독소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포나 조직이 손상이 돼요. 그리고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깁니다. 세포나 조직이 손상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고 물질 대사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예를 들어 효소 같은 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에 걸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성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 같은 경우, 질병의 대표적인 예로는 식중독죠. 식중독 중에도 세균성 식중독, 세균이니까, 그죠? 병원체가 지금 세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균성 식중독, 식중독도 세균성 말고 음식물이 상해서 음식물 자체의 문제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성 폐렴, 그죠?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 폐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성 폐렴, 세균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폐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결핵, 그다음에 위궤양, 그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진에 보면, 그죠? 사진에 보면 결핵균, 그죠? 결핵균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 보면 결핵균이 색깔이 노란 색깔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노란 색깔은 아니고요. 임의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색칠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결핵균하고 거의 비슷한 색깔을 칠하려고 했을 텐데 이건 전자현미경 사진인 것 같은데 아마 전자현미경으로 사진 찍으면 색깔이 안 나와요. 흑백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색깔을 칠한 거죠. 이 결핵균에 의해서 우리 몸에 그죠? 폐결핵이 생기면 결핵이 생기면 이게 이제 우리 몸에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나타나지만 이 결핵균에 의해서 폐결핵이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핵균이 침입한 곳이 흰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여기 폐결핵 환자인데 보면 폐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하얗게 보이죠. 이게 결핵에서 회복이 돼도 요렇게 하얗게 됐던 것들이 조금 폐가 손상이 되니까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나오면 결핵이 있나라고 조사해 봤을 때 결핵균이 없다. 그러면 결핵이 들어왔었구나 옛날에.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이 결핵균도 감염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성이 있는 게 있고 활동성이 없는 게 있는데 활동성이 있는 경우는 이거 여러분 중에서도 이게 잘못하면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결핵도 이거 우리한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전에는 못 사는 나라에서 이런 것들 많이 걸렸었는데 요즘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과거에는
우리 주변에 병균들이 많아서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면역을 배우면 알겠지만 우리 몸에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우리 몸에서 이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걸리지 않는데 요즘엔 너무 깨끗하게 지내니까 이 질병들에 접촉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고 나중에 결핵균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게 우리 몸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 걸렸던 병들, 뭐 지금부터 뭐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했던 질병들이 다시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핵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안 결핵이 없었거든요. 근데 결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병을 많이 일으키는 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뭐 여러분 잘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게 이 바이러스인 거 알고 있죠, 그죠?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 알지만, 그죠? 핵산하고, 그죠? 핵산과 단백질, 그죠? 요렇게 구성이 돼 있죠. 우리 계약하고 나서 이렇게 바이러스 모형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핵산과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세균보다 굉장히 작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생명체가 아닌 생명체 특징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생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물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생물체의 세포에 들어가야 돼요. 세포에 침입해야 돼요. 세균은 세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균은 그냥 생물체 내부에 들어오면 되는데 바이러스는 생물체 내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생물체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병원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뭐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증식하고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은 주로 이제 호흡 결과 나타나는 거죠. 우리 뭐 재채기를 한다든가 그죠? 이런 호흡의 분비물. 그다음에 혈액, 그다음에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걸린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이 호흡 분비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요. 꼭 마스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성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돼요.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전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동물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그냥 동물끼리 전염이 되는 거고 사람한테 오지 않는데 사람과 동물이 자꾸 가까워지면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지만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기도 한다. 코비드-19. 그죠? 이게 그런 거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보면 뭐 구순포진 같은 거 여러분 피곤하면 여기 이렇게 나는 거 있죠. 선생님도 피곤하면 이게 막 나는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이게 이 피곤할 때 이게 나타나요. 그러다 또 피곤함이 풀리면 없어졌다가 또 피곤하면 또 나타나고 뭐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감기나 독감, 수두, 그죠? 홍역,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해요. 이거 대상포진에 걸리면 바이러스성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굉장히 엄청나게 아프고 그죠? 거의 막 악 소리 날 정도로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피곤하고 또 무리하고 이럴 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이런 질병들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원생생물을 들 수 있는데 원생생물은 세균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세균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세균은 단세포 원핵생물이었죠. 근데 원생생물은 단세포 진핵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진핵이라는 거는 세포 내에 핵도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세포 내 소기관에 다 있는 거. 이거 진핵생물이죠. 그러니까 세균보다 좀 더 발달했다고 얘기하기 그런데 그죠? 세균보다는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원생 생물들은 오염된 물, 그죠? 오염된 물, 그 다음에 음식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에 감염이 돼요. 일단, 세균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걸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모기나 파리나 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개생물이라고 불러요. 모기, 파리, 쥐. 그러니까, 원생생물이 있고, 원생생물이 직접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직접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거 말고, 원생생물이 있고, 모기가 있고, 모기가 우리를, 그러니까 원생생물이 모기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기가 우리 몸을 물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감염이 돼서 병에 걸리는 이런 경우를 매개생물을 통한 감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아메바성 이질, 아메바성 이질이라는 얘기는 아메바, 그죠? 아메바에 의해서 이질이 걸리는 거고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병원충이 있는데 이 말라리아 병원충 같은 경우가 그 말라리아 병원충이 있고 그 말라리아 병원충이 일단 모기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모기가 우리 몸을 물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 원충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원충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 고열, 설사, 구토, 빈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얘가 어디 들어가냐면 적혈구로 들어가요. 적혈구에 들어가서 막 숫자가 늘어난 다음에 적혈구를 터트리고 나옵니다. 적혈구를 터트리고 나와요. 그래서 적혈구를 터트리고 나오는 순간에 굉장히 고열이 납니다. 한 40도 정도. 그랬다가 얘네들이 다시 다른 적혈구로 들어가겠죠. 첫 번째 적혈구 들어가서 그 적혈구에서 번식을 한 다음에 터트리고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적혈구로 들어가면 다시 열이 내려요. 그러다 거기서 번식을 해가지고 또 적혈구 터트리고 나오면 열이 확 올라갔다가 열이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나중에 적혈구가 파괴되면 어때요?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생명을 잃는 그런 병이 말라리아거든요. 이 말라리아가 예전에는 주로 적도지방에 열대지방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그러니까 모기 물리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수면병은 뭐냐면 잠자는 병이에요. 잠자는 병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가 있어요. 곰팡이 있는데 곰팡이는 균계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세균이나 원생생물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것도 진핵생물입니다. 이건 곰팡이는 주로 여러분 곰팡이 알죠? 집에 곰팡이 피는 거 가끔 화장실에 보면 또는 뭐 부엌에 보면 곰팡이가 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에 피는 환경을 보면 굉장히 습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습하면 습진, 그죠? 습진도 일종의 이제 곰팡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습한 환경이 되면 곰팡이들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 포자 같은 경우에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그죠? 아까 세균성 식중독이 있었죠? 이거는 곰팡이성 식중독이 되는 거예요. 또는 폐 질환을 일으키거나 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경우, 이 곰팡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병이 무좀이 있죠. 무좀. 무좀은 피부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곰팡이균이 직접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무좀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무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 그죠? 접촉을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적혈구와 말라리아 원충, 그죠? 말라리아 원충이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는 적혈구고, 이걸 감염시키는 놈이 말라리아 목이죠. 무좀에 걸린 발. 무좀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좀에 걸리는 경우가 이 곰팡이잖아요. 곰팡이. 그러면 곰팡이는 습한 환경에서 포자로 번식을 하니까 무좀에 걸리기 싫은 사람들은
발을 깨끗이 닦고, 물론 일단 비누로 깨끗이 닦아야죠. 그 다음에 건조를 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습하지 않게 건조하게 되면 무좀은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습한 환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곰팡이가 걸리죠. 그러면 꾸준하게 그 곰팡이를 치료하는 약을 발라주고 건조하게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좀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습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발 같은 경우 양말을 신거나 그러면 계속 습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말라리아 병원체와 무좀 병원체가 인체에 감염되는 차이점을 써보자 그랬죠. 말라리아 병원체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매개생물이 있죠. 그죠? 매개생물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감염이 돼요. 그죠? 모기. 그 다음에 무좀 같은 경우, 이거는 말라리아하고 무좀 같은 경우는 주로 뭐예요? 접촉, 그죠? 피부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많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라이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프라이온은 뭐냐? 프라이온이 뭐냐면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하는 그런 단백질인데요. 이게 프라이온이 뭐하고 관련되는 거냐면, 이제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이 있고, 그 변형 프라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변형 프라이온. 정상 프라이온이 있고, 정상 프라이온은 그냥 정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데, 변형 프라이온이 생기면, 이 변형 프라이온 때문에, 여기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병이 있고요. 이건 사람 같은 경우, 사람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양 같은 경우는 스크래피라고 얘기하고, 소는 광우병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은 똑같아요. 뇌 조직에 뇌 조직을 감염시켜가지고, 뭐 나중에 보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리면 죽죠. 그래서 한때 이제 이것 때문에 광우병 걸린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만약에 섭취가 되면 그 속에 있던 변형 프라이온이 사람의 뇌에도 가서 사람에게도 뭐 문제를 일으킨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느 지역에 광우병이 걸린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소를 수입하거나 이런 거는 수법이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독특한 건 뭐냐면 이 프라이온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백질인데 그냥 물질이에요. 이거는 바이러스처럼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단백질인데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더라.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가 이제 병원체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병원체의 종류를 알아봤으니까 그리고 또 이놈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 그죠? 감염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병을 일으키려면 감염성 질환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병을 일으키는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가 있죠. 우리 봤듯이 뭐 오염된 물을 우리가 마셨을 거예요. 소화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호흡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피부 접촉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니까 그 경로들을 차단하면 그죠?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체가 있을 만한 곳이 뭐가 있냐 그러면 오염된 음식 재료나 조리기구 같은데 병원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그다음에 기침이나 재채기, 이거는 병에 걸린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여기에 그죠? 병원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옮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주사바늘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그죠? 이거 예전에 문제가 된 적 있었죠? 아끼려고 한번 주사했던 주사바늘을 또 다른 사람한테 하고 했는데 한 사람한테 병이 있으면 그 병이 옮겨가는 거예요. 주사바늘을 통해서.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상한 음식 같은 경우 여기에 그 병원체가 들어있을 수 있고요. 모기나 벌레, 이거 매개생물, 그죠? 모기나 벌레에 물리는 경우. 그다음에 수혈은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면
병이 걸리죠. 대표적인 수혈에 의해서 병이 걸리는 거에 대표적인 경우가 에이즈 같은 경우, 그죠? 에이즈 같은 경우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을 알지 못하고 수혈을 받았을 경우는 에이즈. 초창기 에이즈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뭐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 간염, 그죠? 간염 같은 경우도 수혈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는 병원체를 조사해서 정리해 보자 그랬는데 오염된 음식 재료나 조리 기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식중독, 그죠? 이건 음식이 오염이 됐으니까 재료도 그렇고 이거 식중독, 그죠? 식중독이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걸로 볼 수 있고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감기, 그죠? 감기가 요거에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감기. 그 다음에 주사바늘 공동 사용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 그죠? 이것도 바이러스에 의한 병. 바이러스보다는 간염, 그죠? 간염 바이러스. 이것도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그죠? HIV, 그죠? 요 HIV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자, HIV, 이거 주사바늘 공동 사용하면 걸리게 되는 거죠. 상한 음식 같은 경우는 이게 식중독균, 그죠? 이런 것들이 모기나 벌레에 물리는 거, 요거 말라리아 같은 경우, 그죠? 말라리아, 그죠? 이런 거. 말라리아 원충 같은 경우, 뭐 이런 거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걸리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체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체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나? 지금 위에 그죠? 조리기 음식 재료나 조리기가 오염되면 안 되고 기침이나 재채기 하지 않도록 마스크 해야 되고 주사바늘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음식물 사용해도 안 돼요. 모기나 벌레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수혈할 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면 병으로부터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차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차단이 제일 중요해요.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차단을 해야 돼요. 근데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에서 면역이 강하면 들어온 놈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럼 병이 안 걸립니다. 근데 면역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영양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죠?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차단을 못했을 경우에는 병원체가 들어오잖아요. 감염이 되지. 감염이 되고 나면 그 감염됐을 때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치료를 해야 돼요. 이제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는 항생제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죠? 근데 항생제 치료할 경우에는 이 항생제는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되죠.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하는데 감기는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감기가 걸렸을 때 항생제를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했는데 다른 균이, 그죠? 다른 세균들이 항생제로 인해서 내세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감기 걸렸을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항생제를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항생제를 빼주세요. 저는 항생제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는데 항생제가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는 없대요. 그래서 저는 항생제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항생제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세균에 의해서 질병이 감염됐을 때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항생제뿐만 아니에요. 다른 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질병에 필요한 약을 딱 사용을 해야지 필요 없는 거에 그냥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로 감기가 걸렸을 때는 감기를 치료하는 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워낙 감기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그죠? 타미플루라고 해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했었죠. 그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죠. 그죠? 감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 병원체가 원인이 되는 것. 단세포 원핵생물로 폐렴이나 결핵 등을 일으키는 병원체. 병원체의 종류. 단세포 원핵생물이에요. 요놈들이 폐렴도 일으키고 결핵도 일으키고 등등 일으킵니다. 이거 세균이죠, 세균. 세균이 일으킵니다. 바이러스 질병에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는 까다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죠? 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건데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